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가마, 불빛 속 인형과 오리 덕분에 벼락부자 될 뻔한 사나이. 옛날 충청도 보령 어느 마을에 유명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덕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김도공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의 도자기, 솜씨는 그야말로 장인의 경지에 이르렀고 성품 또한 하늘처럼 곱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김도공이 빚어내는 도자기는 은은한 옥처럼 빛났고 그릇 하나하나에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그릇에서부터 향로, 화분, 꽃병에 이르기까지 그가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만든 백자는 투박했지만 궁궐에서도 탐낼 정도로 특별하고 소박한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김도공은 절대 남의 돈을 탐하지 않았고 약속한 품삯 외에는 한 푼도 더 받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 그릇을 부탁하면 값을 깎아주기 일쑤였고 때로는 공짜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인품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를 찾아왔고 일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양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흙을 빚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우아했고 가마에 불을 지피는 그의 모습에서는 깊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종종 그의 작업장 앞에 모여서 신기한 듯 바라보곤 했습니다. 김도공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아이들에게 작은 토기 인형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늦어름 마을에서 가장 큰 대갓집인 박부자에게 경사가 생겼습니다. 박부자의 셋째 딸이 시집 가는 날이 정해진 것입니다. 때문에 혼수로 쓸 도자기들을 새로 맞춰야 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부터 시작해서 제기, 꽃병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특히 시댁 어른들께 드릴 물건과 조상께 올릴 제기들은 최고급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김도공이 박부자 댁을 찾아갔을 때 박부자는 그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일을 맡겼습니다. 김도공, 자네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 우리 딸이 시집가서 부끄럽지 않을 만한 것들로 부탁하오. 박부자의 말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신신당부했습니다. 귀한 분께 내놓아도 전혀 손색 없는 것들로 만들어 주시오. 한 달 가까이 정성껏 작업한 결과 김도공은 그 일대에서 으뜸가는 혼수 도자기들을 완성했습니다. 질, 좋은 백토와 풍부한 땔감을 사용한 덕분에 백자의 윤기는 맑고 깊었습니다. 주전자의 손잡이는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처럼 우아했고 향로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제기들은 거의 작품의 경지였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술잔과 그릇들은 하나같이 정갈하고 단아했으며 조상님들께 내놓기에도 흡족할 만한 품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릇 하나하나에는 김도공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만들었습니다. 박부자는 완성된 도자기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솜씨는 처음 봅니다. 정녕 인간의 손으로 빚어낸 것이 맞소? 이 정도면 궁궐에 바쳐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그는 약속했던 품삯 20냥의 10냥을 더해 총 30냥을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급 명주 한 필과 술 한 동이까지
덤으로 주었습니다. 30냥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보수였습니다. 보통 농민이 1년 농사를 지어도 벌기 어려웠고 심지어 하급 관리에 한 달 녹봉보다도 많은 돈이었습니다. 김도공은 기쁜 마음으로 박 부자에게 깍듯이 인사를 드리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김씨와 이른이 넘으신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김도공은 정성스럽게 선물을 골랐습니다. 노쇠한 어머니를 위해 인삼과 녹용을 샀고 따뜻한 명주 저고리와 치마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내 몫으로는 아름다운 비녀와 귀걸이를 샀고 평소 좋아하던 향을 담을 향낭까지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박 부자의 일을 하느라 한 달 넘게 집을 비웠던 터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습니다. 또한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쌀과 소금, 장도 넉넉히 샀습니다. 김도공은 어찌 나 혼자만 배부르겠는가 하며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과부가 된 옆집 안내와 다리를 다쳐 일하지 못하는 건너편 노인에게는 꼭 무언가를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선물을 고르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2시간 남짓 걸어야 했기에 김도공은 끼니를 때우고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길가에 조그만 주막이 보였습니다. 그 주막은 이 길을 오가는 나그네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음식 맛이 괜찮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주막에 들어간 김도공은 간단히 밥상을 주문했습니다. 두부찌개에 한 그릇에 나물 반찬, 보리가 섞인 흰쌀밥으로 소박한 한 끼였습니다. 그런데 주막 천장에는 기가 막힌 구운 오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윤이 나는 그 오리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게 만들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손님들의 식욕을 돋우기 위해 매일 정성껏 구운 오리 서너 마리를 걸어두었습니다. 특별한 양념으로 재운 후 찬불에 천천히 구워낸 그 오리는 이 고을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도공은 군침 도는 냄새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가족들 선물에 돈을 많이 썼고 집에 돌아가서 새 가마를 만들 계획도 있어 아껴야 했습니다. 손님, 저희 오리구이는 이 고을에서 가장 맛있기로 소문났는데 한 마리 어떠십니까? 보시다시피 기름기가 좌르르 흐르고 껍질이 바삭바삭합니다. 주막 주인이 자랑스럽게 오리를 가리키며 권했지만 김도공은 미소 지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고기는 잘 먹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일은 늙은이가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누렇게 뜨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며칠을 굶은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는 주위를 재빨리 살피더니 주막 주인과 일꾼이 다른 손님을 접대하느라 바쁜 틈을 타서 오리 한 마리를 낚아채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둑이야, 오리 도둑, 어서 잡아라. 주막 주인이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뒤쫓았습니다. 늙은이는 도망가면서도 오리살을 뜯어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굶주인 들개 같았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늙은이가 뻔뻔한 애라며 혀를 찼습니다. 나이가 많아 빨리 뛸 수 없었던 늙은이는 얼마 가지 못해 붙잡혔습니다. 주막 주인은 거칠게 노인의 손에서 오리를 낚아챘습니다. 이 늙은 거지가 벌써 반이나 먹어 치우다니. 돈 2양 내놓지 못하면 관아에 끌고 가서 곤장을 맞게 하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돈은 없고 하나뿐인 목숨. 늙은이는 입가에 기름기를 닦으며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막 주인의 손에 남은 오리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끝까지 먹고 죽겠다. 주막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발로 늙은이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막의 일꾼들도 달려와 주먹질을 시작했습니다. 늙은이는 맞으면서도 오리살을 계속 입에 우겨 넣었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개걸스럽게 먹어댔습니다. 이 미친놈이 오리 한 마리 때문에 정말 목숨을 버리려는 개냐. 주막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정말 죽는 수가 있다. 주변 사람들도 저렇게까지 하면서 먹을 일인가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때 김도공이 나섰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사정을 파악한 그는 가엾은 노인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늙은이의 그 절박한 모습에서 얼마나 굶주렸는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인장, 그분이 드신 오리값은 내가 내겠소. 손님이여. 그럼 오리 한 마리가 스무이지만 훔쳐간 것이니 두 양은 받아야겠소. 주막 주인이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저 거지와 아는 사이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런 큰 돈을 내실 필요는 없을 텐데요. 저런 도둑을 도와주시면 앞으로 더 큰 도둑이 될지도 모릅니다. 김도공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분이지만 저리 가엾어 보이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저 연세에 오리 하나를 훔쳐먹을 정도면 얼마나 배를 주렸겠소. 귀한 오리인 돈을 넉넉히 드리겠소. 그만 노인을 용서해 주시오.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막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내 밥값도 함께 계산해 주시오. 주막 주인은 김도공의 의협심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손님이군요. 이런 어진 마음씨를 가진 분이 계시다니 세상이 아직 살만합니다. 손님 덕분에 오늘은 참겠습니다. 그는 늙은이에게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섞어줘라. 다음에 걸리면 봐주지 않을 것이야. 주막 주인과 일꾼들이 돌아간 후 김도공은 땅에 쓰러진 늙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옷에 묻은 흙을 정성스럽게 털어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괜찮다. 늙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기름기 묻은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그러고는 김도공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왜 나를 도와줬느냐? 가엾어 보였느냐? 아니면 다른 속셈이라도 있느냐? 그냥 가엾어 보여서입니다. 김도공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저들이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서요. 게다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드시는 걸 보니 정말 배가 고프셨나 보다 싶었습니다. 늙은이는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리값은 자네가 자원해서 낸 걸세. 나는 갚을 돈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다. 혹시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내게 따지지 말거라. 김도공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그냥 좋은 일 하나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한 양을 더 꺼내 늙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쌀이라도 사드세요.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일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늙은이는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내 보따리에 돈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공덕을 쌓는 셈치고 다 내놓으면 어떻겠느냐. 나는 늙어서 무리지만 넌 젊으니 좀만 있으면 금세 또 돈을 벌 것이다. 이 말에 김도공은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해도 애써 번 돈을 모두 남에게 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약합을 내야 했고 새 가마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김도공이 머뭇거리는 사이 늙은이는 갑자기 그의 보따리를 낚아채고 성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저 노인 정말 미쳤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세상에 저런 뻔뻔한 사람이 다 있나. 구경꾼들이 혀를 참으며 늙은이를 욕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러게 왜 저런 거지를 도와주랴 라며 김도공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보따리에는 돈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약과 아내의 비녀, 이웃들에게 나눠줄 것들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김도공은 어쩔 수 없이 늙은이를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늙은이는 나이에 비해 발이 무척 빨랐습니다. 마치 발바닥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빨리 달렸고 때로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김도공은 숨이 차도록 쫓아가서 성박 버드나무 숲에서야 겨우 늙은이를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리는 좋게 달린 것 같았는데 늙은이는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늙은이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웃으면서 보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얘야, 화내지 말거라. 늙은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네 보따리를 가져간 것은 너에게 보답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김도공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보따리를 훔쳐간 것이 어떻게 보답이란 말입니까? 늙은이가 급히 설명했습니다. 네가 나를 구해준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지만 오리값을 내기 위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돈을 꺼내 보인 것은 잘못이었다. 네가 돈을 낼 때 강도 2명이 빤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몰랐느냐? 그들이 너를 따라와서 해를 끼칠까 봐 내가 먼저 보따리를 챙긴 것이다. 다행히 이곳까지는 쫓아오지 않은 것 같으니 이제 안전할 것이다. 아, 그런 일이었군요. 김도공은 깨달음과 함께 늙은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목숨과 돈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늙은이는 화통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해야지. 덕분에 우리 한 마리를 통째로 먹지 않았느냐. 그는 김도공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머리며 옷에 흙먼지가 잔뜩이구나. 손톱에도 흙기가 끼어있고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느냐? 돈을 벌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로구나. 맞습니다. 김도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을 하느라 1달 넘게 집을 비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으니 서둘러 가거라. 늙은이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오늘 밤에는 반드시 집에 도착해야 한다. 절대로 남의 집에서 자면 안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꼭 기억하거라. 알겠습니다. 김도공은 늙은이의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범인이 가질 수 없는 깊이가 있었고 말투에도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는 다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늙은이에게 건네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은인의 성함이라도 여쭈어 볼 수 있겠습니까? 늙은이는 다시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인이라니 과찬이군.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겠지. 그때 알려주마. 말을 마친 늙은이는 갑자기 몸을 돌려 울창한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지는 모습에 김도공은 더욱 놀랐습니다. 김도공은 늙은이의 당부를 기억하며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집까지는 1시간 반 정도 더 걸어야 했습니다. 마음이야 벌써 집에 가 있었지만 쉬지 않고 걸어온 터라
다리는 제법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걸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에 불과했지만 곧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공은 가족들에게 줄 선물이 비에 젖을까봐 걱정이 되어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앞쪽에 몇 채의 농가가 보였습니다. 김도공은 다급하게 그중 한 집 처마 밑으로 뛰어갔습니다. 때마침 폭우가 쏟아져 내렸고 순식간에 길이 개천처럼 변했습니다. 비는 2시간 넘도록 그치지 않았고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도공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밤은 집에 가기 어렵겠구나. 하지만 그때 늙은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남의 집에서 자면 안 된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비를 피하던 집문이 열리며 중년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기름기가 많은 머리를 질끈 묶었고 비단 옷을 입고 있어 제법 살림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김도공을 보자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그가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알고 표정을 풀었습니다. 어머나, 길을 가시다가 이런 큰 비를 만나다니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인이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처마 밑에 있다 해도 비가 들이치니 아예 안으로 드셔서 비를 피하시지요. 고맙습니다만 남녀가 유별하니 여기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겠습니다. 김도공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처마라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곧 기름을 먹인 종이 우산을 들고 나와 문에 자물쇠를 채운 후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쪽 길은 지대가 높아 물이 많이 차지 않아 사람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김도공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부인이 한 중년의 사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내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건장한 체격에 거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김도공을 여러 번 훑어보더니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에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 사내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옷이 다 젖었는데 들어와서 불이라도 쬐고 가시게. 괜찮습니다. 김도공은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 계속 김도공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유대감이라고 하네. 사내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내가 간단히 저녁을 준비 중이네. 함께 자시며 이야기 나누는 게 어떻겠나? 유대감은 김도공의 팔을 잡으며 억지로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큰 비에 밖에 있으면 필시병이 날 것이네. 정성이 지극해 거절하기 어려웠던 김도공은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감과 그의 부인은 김도공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저녁상에는 여러 가지 반찬이 올라왔고 술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이 준비한 거라 변변치 못하지만 많이 드십시오. 부인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유대감은 계속 술을 권했고 김도공은 사양하기 어려워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김도공님이 사시는 마을까지는 한참 걸릴 텐데 이런 밤에 가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오. 유대감도 거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시는 게 좋겠소.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게. 김도공은 갑자기 오후에 만난 늙은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늙은이가 그토록 강조했던 절대로 남의 집에서 자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김도공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유대감과 부인이 자신의 보따리를 잡고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이의 당부가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도공은 마음속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늙은이의 당부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잔째 술을 마신 후 일부러 취한 척하며 상 위에 엎드려 잠든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척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유대감과 부인은 김도공이 완전히 잠들었다고 생각하고는 서로 눈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김도공의 보따리에 손을 댔습니다. 옷다리를 열어보니 안에는 수량이 넘는 돈과 값비싼 비녀, 귀걸이, 그리고 좋은 약재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야, 엄청나군. 유대감이 흥분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몇 해는 풍족하게 살 수 있겠네. 이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부인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유대감의 눈에 흉악한 빛이 스쳤습니다. 당연히 없애버려야지. 이런 기회를 놓치면 되겠소. 그는 목을 그으는 흉내를 내며 말했습니다. 김도공은 이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대가 2명이라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계속 잠든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게 되면 흔적이 남잖아요? 부인이 염려했습니다. 물에 빠뜨려 죽이면 되지. 유대감이 대답했습니다. 뒷산에 깊은 연못이 있지. 거기에 빠뜨리면 아무도 모를 것이요. 당신의 옛 지아비에게 그랬던 것처럼. 김도공은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부인에게는 옛 남편이 있었는데 아마 이들에게 해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부인의 옛 남편 이름은 조석진이었는데 역시 도공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일을 나가느라 집을 비웠고 부인은 외로움을 참지 못해 유대감과 간통한 관계에 빠졌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조석진을 없애고 함께 살려는 계획을 세웠고 반년 전 어느 밤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조석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그들은 그를 술에 취하게 한 후 뒷산 연못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마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죽었다며 며칠 동안 통곡하는 연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슬픔이 진짜라고 믿었고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의심스러워했지만 옆에 붙어 있는 유대감이 무서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우연히 비를 피하러 온 김도공을 보고는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이었습니다. 김도공의 보따리가 묵직해 보였기에 값진 물건이 들어있을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별로 값진 게 없었다면 그냥 돈만 빼앗고 보내줄 생각이었는데 유대감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돈과 물건이면 입을 영원히 다물게 만드는 수밖에 없지. 김도공은 오싹해져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급히 일어나 탁자 위에 술병을 집어들고 유대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유대감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김도공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숨이 걸린 순간이라 보따리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문을 나서자마자 빗물에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진흙탕에 얼굴부터 밝히며
한 바퀴 굴렀습니다. 이놈이 어딜 도망가려고. 유대감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뒤쫓아 나왔습니다. 그는 김도공의 다리를 꽉 붙잡고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보니 꽤 영리한 놈이었구나. 하지만 소용없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김도공이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돈은 다 드릴 테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유대감은 이미 김도공을 해치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늦었어. 이미 우리 비밀을 들어버렸잖아.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인물은 말없이 유대감의 뒤를 돌아 일격에 쓰러뜨렸습니다. 유대감은 억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김도공이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놀랍게도 오후에 만났던 그 신비한 노인이었습니다. 멍청하긴 쉬지 말고 곧장 집까지 가라고 했건만 어째서 남의 집에서 잠을 자려 했느냐. 면목이 없습니다. 김도공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침 내가 큰 비 때문에 쉬어가려고 했으니 망정이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 목숨은 벌써 끊어졌을 게다. 노인은 김도공을 일으켜 세우고 옷에 묻은 진흙을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선행을 베푸는 도사 현인이었습니다. 현 노인은 김도공이 자신을 위해 오리값을 대신 내주고 더 나아가 노자돈까지 주려 했던 선행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뒤를 따라가며 보호해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비한 능력으로 김도공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보여준 선행은 하늘도 감동시켰다. 현 노인이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이를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덕행이지. 현 노인의 도움으로 유대감과 부인의 악행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조석진을 죽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 노인은 신비한 능력으로 물증까지 찾아내어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포졸들이 와서 유대감과 부인을 체포했습니다. 사는 이들의 죄상을 문초한 결과 상부에 보고하여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시장 한복판에서 참명에 처해졌습니다. 조석진의 억울한 죽음도 이로써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조석진을 위로하는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냈습니다. 현인은 김도공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일을 멈추지 마라. 하늘은 언제나 선한 사람을 보살피신다. 그 말을 남기고 현 노인은 다시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김도공은 그의 모습이 아침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김도공은 선행의 힘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늙은이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행에는 반드시 좋은 보답이 따른다는 하늘의 이치였습니다. 훗날 김도공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단 하루도 선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본받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김도공이 세상에 남긴 가장 값진 가르침이자 으뜸 가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 어려운 일에 처한 선량한 사람들 앞에 현 노인 같은 신비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선행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도공의 선행과 덕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선함이 결국
보답받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김도공은 뛰어난 도예 기술뿐만 아니라 탐욕을 멀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씨를 가진 인물로 그의 친절과 정의로운 행동은 결국 신비로운 노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선행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 악행은 결국 화를 부른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남을 돕는 마음과 동시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정한 덕과 선함은 세상에서 보호받고 보상받는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보 선비를 가르쳐 급제시킨 며느리의 기막힌 지혜.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그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홍식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총명한 머리와 뛰어난 재주를 지녔으나 아직 세상 물정을 다 알지 못하는 젊음 탓에 가끔은 허세가 앞서고 자신감이 지나치곤 했지요. 아들아, 너는 아직 좁디 좁은 우물 바깥으로 한번 발을 내디뎌 본 적도 없는 녀석이 어찌 그리 자만심부터 배워버렸다는 것이냐. 세상에는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는 또한 날아다니는 자가 있는 법이니라. 산내 대정부로 태어나 호기롭고 패기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것이 과하면 독이 되어 돌아오는 법. 제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추락하는 법이 있으며 그리 떨어지는 때 내가 어찌 행동하고 주변을 챙겼는가에 따라 회복할 수도 있고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별을 본받아 조금 더 겸손을 배우거라. 아버님, 하시는 말씀에는 조금 어폐가 있으십니다. 대장부가 어찌 그리 사사로운 작은 일에 매몰되어 큰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조미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자도 물론 그리하고 싶은 마음 굴뚝이오나 태어나기를 이리 총명하고 담대하게 태어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제게 주어진 이 커다란 기운을 억누르고 살기엔 제 그릇이 너무 큰 듯합니다. 홍식의 부모님 역시 이러한 아들의 성정을 누그러뜨리고자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자기 잘난 맛에 심취한 젊은 혈기를 그 누가 억누를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안 될 일이었던지라 그저 언젠가 제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두고 볼 뿐이었지요. 그렇게 마을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며 세상 무서운 것 없이 지내던 그에게도 어느덧 과거 시험을 치를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벼르던 날이 돌아왔구나. 다 장차 이 몸은 커다란 포부를 품고서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까지 가실 몸입니다. 통을 받아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는 하나 이 홍식의 앞길에 어디 실패라는 것이 있기나 하겠소이까. 어머니, 아버님, 소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고 계십시오. 한양에 가서 꼭 반드시 우리 집안의 가세를 일으킬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식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시험길에 나섰습니다. 그는 한양을 향하는 길에 오르며 가슴에 장원급제라는 목표를 가지고 발을 내디뎠지요. 홍식이 가는 걸음걸음에 드넓은 세상을 향한 젊은 패기가 넘실거렸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과 들판을 지나며 그의 마음은 점차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며칠 밤낮으로 부지런히 길을 가던 홍식은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경기도 동쪽 외곽에 자리한 한 작은 마을에 다다랐지요. 지친 다리를 이끌고 오인가 몇 채가 보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보자, 내 듣자 하니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에게는 묵어갈 수 있도록 방을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다 하니 저 집들 중 하나에 오늘 밤을 의탁해 보도록 해야겠구나. 그리 생각하고 힘차게 발을 놀린 홍식은 개중에서 집의 크기가 꽤 작아 보였지만 어쩐지 인심이 가득한 기운을 내뿜는 듯한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는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집의 대문을 두드렸답니다. 이시오, 찾아올 손님이 없는 집이오만 이 시각에 어인일로 오셨는지요? 소리를 듣고 마침 대문을 열고 나온 이는 성성한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올려 홍식의 행색을 살피고는 후덕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실례가 많습니다. 혹여나 이 댁에 하룻밤 묵어갈 수는 없겠습니까? 저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고 있는 선비요인데 보시다시피 이리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재촉하기 어려울 듯 싶어 하룻밤 의탁을 양해받고자 이리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호라, 어쩐지 두 눈에서 총기가 뿜어져 나온다 했더니만 과거를 보러 가시는 선비님이시군요. 이거 아주 잘 들어오셨소이다. 자, 어서 들어오시오. 장차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 나서시는 분께서 이 험한 밤길을 가실 수는 없는 노릇이지. 주저 말고 우리 집에서 편히 묵었다가 가시오. 노이는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며 홍식을 안으로 안내했고 안방에서는 안주인으로 보이는 듯한 노파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겠소. 과거를 보러 가는 얼굴이 그리도 밝고 씩씩하니 필시 급제하여 큰일을 하실 상이시구려. 먼 길 오시느라 아주 고단하기가 말도 못하시겠소. 자, 어서 앉아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그 옛날 넘치는 우리네 정이 그러했듯 노부부는 홍식을 안채로 드리며 극진히 대접해 주었지요. 홍식은 감사한 마음으로 노부부에게 예를 올리며 자신의 고향과 시험에 대한 포부 등등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씩씩하게 이야기하는 홍식의 기세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노부부는 시종일관 웃음을 띠며 홍식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노파가 방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기, 얘야, 거기 있느냐? 손님이 드시던 찻잔이 비었구나. 나그네 손님께 따뜻한 차 한 잔 더 내와 주려무나. 네, 어머님, 지금 바로 대려하겠습니다. 노파의 부름에 부엌 안에서 앳된 목소리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새하얀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고개를 조신하게 숙인 채 다과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홍식은 눈을 힐끔 움직여 그 여인을 보았는데 웬걸요? 그녀의 미색이 참으로 고와하여 일찍이 자신의 고향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의 대단한 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이 벌어지는 것도 모른 채 여인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려니 여인도 홍식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몸가짐을 바로잡고는 목례를 하며 손살같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노인이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하, 저 아이는 우리 집 며느리 되시겠어. 절에 보내도 어찌나 성품이 울겁고도 또한 똑 부러지는지 우리 집안에 아주 복덩어리가 들어왔지 뭐요. 나나 우리 부인이나 슬아의 여식이 없었기에 참으로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지. 어찌나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또한 그 성품이 뛰어난지 그만 저 아이가 하늘이 내려준 우리 딸처럼 여겨졌지 뭡니까. 헌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안타깝기 그지없게도 혼례를 올린 그날 그만 하늘이 우리 아들을 풍토병으로 데려가시는 통에 저 불쌍한 것이 제대로 된 혼인 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그만 젊은 과부가 되고 말았지요. 아, 예,
이거 실례했습니다. 제가 공연히 좋지 않은 기억을 꺼내시게 해버린 것 같군요. 어허?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어디 선비님의 잘못이라 하겠소이까. 아무튼 우리 내외가 아주 저 아이만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야, 저런 아이가 우리의 곁에 남아있으니 복에 겨워 지낸다고는 하지만 지아비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떠난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 부부를 보살펴주고 있는데 아직 창창하게 젊은 것이 저리 우리 집안에 묶여 꽃도 피우지 못하고 있으니 이 늙은이들이 그저 염치가 없을 뿐이지요. 그렇게 분위기가 숙연하게 흐르려던 찰나 노파가 손뼉을 딱 치더니 말했어요.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도련님, 때마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너머에 우리 조상님의 제사가 있는 통에 우리 내외는 그곳에 잠시 다녀와야 할 참이었습니다. 이거 귀한 객이 집에 방문하였는데 집주인들이 이리 집을 비우게 되어 참으로 염치가 없군요. 그러자 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말을 이었지요. 어이구 임자,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지 않소. 우리 며느라기가 집에 있을 예정이니 아예 빈집도 아니올시다. 우리 집이 아쉽게도 손님만 따로 묵고 가실 손님방은 없는 좁은 집이지만 온돌이 뜨끈하게 들어오는 큰 방이 있으니 거기서 지내시면 되시겠구려. 저희가 나가면서 우리 며느리에게도 이야기해 두겠소. 우리 며느리가 좀 어린 나이나 속은 참으로 깊고 야무져서 손님 접대 하나는 잘해줄 것이요. 허니 불편함 없도록 잘 보살펴 줄 테니 염려 놓으시오. 노부부는 홍식에게 거듭 미안함을 표하며 제사 준비를 위해 잠시 집을 비워야 하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홍식은 노부부의 따뜻한 인심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까 전 스쳐 지나간 며느리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염통에 누군가 바람이라도 불어넣은 듯 쿵쾅쿵쾅 힘차게 요동치고 있었지요. 노부부는 꽤나 오랜 시간 방 안에서 며느리와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내 외출 준비를 마치고는 밖으로 나와 홍식과 인사를 나눈 후 집을 나섰습니다. 아까 전 흰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던 며느리가 대문에 빗장을 걸고는 몸을 돌려 홍식과 마주 섰지요. 그녀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단아하고 기품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줍은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홍식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손님, 하필 때가 어수선한 시기에 이리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이래저래 정신없는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시부모님을 대신하여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사오니 집안이 누추하고 저의 응대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지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어딘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홍식은 며느리의 고운 얼굴과 단정한 모습을 눈으로 담으며 자꾸만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별 말씀을요. 그리 염려해 주시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융숭하게 대접받고 지내고 있으니 부디 편히 대해 주십시오. 연고도 모르는 과객을 이리 지붕 아래로 들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그 자체입니다. 그려 콧대 높던 자신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홍식은 며느리 앞에서 연거푸 말을 더듬으며 그렇게 그녀의 안내를 받아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이내 정성껏 차려진 저녁상까지 물리자 며느리는 홍식을 방으로 안내했지요. 방 안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이부자리 2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홍식이 슬그머니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가 고개를 조아리며 얼굴을 붉히고는 말했어요. 침소의 모양새가 조금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나
안타깝게도 현재 저희 집에는 방이 2칸 뿐이옵니다. 시부모님이 쓰시는 방이 너무도 누추하고 천정에서 물까지 새는지라 그곳에는 손님을 도저히 머무르게 하실 수 없다 하시고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신 통에 어쩔 수 없이 이 방으로 모셨습니다. 이곳은 본디 저희 지아비가 떠난 이후로는 저 혼자 쓰는 방이었으나 하루 묵어가시기에는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하심은 편히 쉬십시오. 손님께서 윗목에 펴둔 자리를 쓰시고 저는 아랫목에 눕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그리 말한 며느리는 윗목의 이부자리를 홍식에게 내어주며 다시 한번 꼼꼼히 정돈하는 것이었어요. 그 손끝이 어찌나 야무진지 홍식은 그녀의 가녀린 손끝이 움직이는 모습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홍식의 자리를 단정히 정리해준 그녀는 아랫목 자신의 이부자리 쪽으로 넘어가 이불을 덮고 들어가 버렸지요. 홍식은 젊고 아름다운 과부 며느리와 그것도 단둘이 한 방에 묵게 된 이 묘한 상황에 참을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어허, 선비로서 평생 남녀유별의 도리를 배우고 익혔건만 이처럼 예상치도 못하게 벌어진 때 아닌 상황에 머리가 맑을 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서서히 젊고 혈기왕성한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불순한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방이 2개뿐이라 한들 하룻밤을 묵어가는 손님과 한 방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자다니 이것이 과연 손님을 접대한다는 명목의 순수한 의도뿐인 것인가.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허세와 자신감은 때로는 그의 이성을 오만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결국 예의와 도리보다는 자신의 충동에 더 휘둘리는 때도 있었던 것이었지요. 어느덧 밤이 더욱 깊어지고 등불마저 꺼지자 방은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용히 뱉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고요함 속에서 홍식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랫목에 누운 며느리의 가녀린 숨소리가 새근새근 들려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혈기는 그의 이성을 점차 마비시키고 있었지요. 아무리 사정에 맞추어 생각해 보려 해도 이것은 매우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로구나. 제 아무리 지나가는 객손에게 정을 베푸는 것이 친절이자 또한 사람된 도리라고는 하나 어찌 이 자신의 아들과 혼인을 하여 과부가 된 젊은 며느리를 객손과 한 방에서 재울 수가 있다는 말이던가. 또한 시부모의 명이라 한들 그것을 따르는 과부 며느리의 마음 또한 딴 생각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터. 그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맞다. 이는 필시 이 과부 역시도 나에게 음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 훤히 외로움에 사무쳐 있을 젊은 한창대의 과부에게 내정을 베푸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는 말이지. 오히려 저런 그녀의 속마음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사내로서 못할 짓이자 또한 바보 같은 일일이라. 홍식은 이와 같은 생각으로 줄곧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잠든 척을 하며 조용히 아랫목을 향해 발을 뻗었지요. 홍식의 발끝이 며느리의 무릎에 살짝 닿자 그는 제 심장이 뛰는 아찔함을 느끼며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 반, 불안 반으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며느리는 그저 나긋나긋한 숨소리만 내뱉을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요. 이에 자신감을 얻은 홍식은 그녀 역시 분명 원하고 있다 생각하여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발을 쑥 내밀어 그녀의 무릎 위쪽으로 훑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홍식이 상상하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과부 며느리의 얼음장 같은 태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손님, 주무시지 않으시는군요. 이 무슨 해괴한 짓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홍식은 크게 당황하여 어설프게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제 행동을 무마하려 했지요. 아흠, 산은 산이요, 쿨쿨, 또한 물은 물이로다. 그러나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분명해졌습니다. 그 냉랭함이 몹시도 뾰족하여 흡사 어둠 속에서도 그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지요. 손님, 이제와 잠든 척을 해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금 하신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손님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손님은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큰 일꾼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분 아니신지요? 백성을 다스리고 도리를 가르쳐야 할 분께서 어찌 이리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십니까? 손님께서 혹시라도 저에게 허튼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이는 남녀유별과 예의범절을 저버리는 아주 큰 일입니다. 시부모님의 친절을 부디 곡하지는 말아주시지요. 홍식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홍식의 가슴에 꽂혔으니까요. 평생 배우고 익혔다고 자부했던 선비의 도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선비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한문만 깊다고 선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 예절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진정한 선비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켰습니다. 환해진 방 안에서 그녀의 단아하지만 결연한 얼굴이 보였지요. 홍식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손님께서 일개 여자인 저의 말을 깊이 새겨주시기로 마음먹고 또한 본인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신다면 저에게 회초리 하나를 가져다 주십시오. 손님의 이 경망스러운 마음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홍식은 민망함과 수치심 그리고 며느리의 단호함에 압도되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습관 같던 허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심 어린 부끄러움만이 남았지요. 아, 알겠소이다. 내 사내로서 내가 행한 추태에 대해 정식으로 사죄를 드리며 또한 그대의 뜻대로 하리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마당으로 나가 닭을 쫓을 때 쓰는 듯한 가는 회초리 하나를 찾아 며느리에게 가져왔어요. 며느리는 그 회초리를 받아들고 잠시 말없이 홍식의 발끝을 바라보았지요. 마치 자신에게 못된 일을 서슴은 그 발바닥을 혼내야 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홍식은 자신의 다리를 내밀었지요.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그의 발바닥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손님, 저는 그저 이 집의 며느리이기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늘이 맺어준 지아비를 섬겼던 아내로서 제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의 장례를 위해 선비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따끔한 회초리의 고통보다 며느리의 고든 기계와 그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홍식을 더욱 아프게 했지요. 며느리는 몇 대 더 회초리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아픔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부끄러움을 거울 삼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비의 도리를 잃지 말아주셔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큰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녀의 꾸짖음은 홍식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답니다. 홍식은 며느리의 강단 있고 지혜로운 모습,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처음 품었던 허튼 마음은 수치심으로 변했지만 곧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묘한 이끌림과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회초리의 아픔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강렬하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하나부터 10까지 옳은 말에 반박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못남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노부가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식은 밤새 잠을 설쳤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노부부를 맞았지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어젯밤 별일 없었느냐 물었고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차마 거짓을 구할 수는 없었기에 숨김없이 노부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젯밤 손님께서 잠시 실수를 하셨사온데 부득이하게 서로의 뜻이 맞아 바로잡아드렸습니다. 노부부는 며느리의 이야기에 놀라며 물었지요. 실수라니 그것이 무슨 소리냐. 대체 무슨 실수였기에 별다른 것이 아니오라. 그저 젊은 혈기에 잠시 본분을 잊으셨을 뿐이옵니다. 선비의 도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드린 것이 전부이지요. 손님께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셨으니 앞으로는 더욱 바르고 올곧은 길을 가실 것이옵니다. 하지만 노부는 사실 조금 생각이 달랐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과 혼인하여 행복한 혼인 생활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만 아들이 황천을 향했고 그 덕에 집안에 갇혀 지내기만 했던 어질고 또 부지런하던 며느리가 청산과부 신세까지 얻게 된 것이 너무도 딱했던 것이지요. 그 박복한 팔자에도 불구하고 저 창창한 나이에 자신들을 시부모랍시고 극진히 봉양하며 하루하루 젊음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이 집안의 주박에서 벗어나 다른 인연이라도 맺게 하려는 마음이 굴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아들은 이제 있고 새 출발을 하라. 일렀음에도 이 쇠고집인 며느리는 도통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결국 며느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시부모는 때마침 우연찮게 자신의 집을 방문한 헌칠하고 인물 좋은 선비 홍식과 마주하게 되었고 꾀를 낸답시고 자신의 며느리를 홍식의 방에 들여 밤사이 선비와 새로운 인연을 틔우게 만들 속셈이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쪽 같은 며느리는 그것을 알 리가 없었고 홍식과 인연의 불을 틔우기는커녕 홍까지 냈다는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외골수인 며느리가 참으로 현명하게 잘 대처했구나. 그 젊은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이니 그 실수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저 선비님께서도 이를 통해 귀한 가르침을 얻으셨을 게야. 시아버지인 노인이 겸연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한 사정까지는 알지 못했던 홍식은 그저 과부 며느리의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지요. 홍식이 살면서 이다지도 자신을 휘어잡은 여성이 또 있었던가요? 어젯밤의 수치심은 점차 며느리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홍식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노부에게 정중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젯밤 저의 경망스러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연느님의 준엄한 가르침 덕분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제게 하시던 그 조언을 이제서야 이해하고 눈을 뜨게 되었으니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노부부는 괜찮다며 홍식을 다독였지요. 며느리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어요. 홍식은 과거 시험이 급하기도 했지만 어젯밤의 부끄러움과 며느리에게서 느낀 복잡한 감정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르기 어려웠습니다.
터덜터덜 짐을 챙겨 인사를 올리고는 그 집을 나섰지요. 대문을 나설 때까지도 그의 머릿속에는 과부 며느리의 단호했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다리에 남은 회초리의 얼얼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발끝을 간지럽히던 그녀의 무릎과 허벅지의 부드러운 감촉 또한 잊지 못했지요. 이후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던 홍식은 점심때가 되어 가까운 주막에 들러 쉬게 되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잠시 쉬고 있는데 주막을 들어설 때부터 자신에게 추파의 시선을 던지던 젊은 주모가 그에게 다가와 노골적으로 유혹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어머나, 선비님, 어찌 그리 헌칠하니 인물이 좋소? 내가 이 주막을 경영하기가 오래인데 선비님만큼 화한 분은 처음이오. 그리하여 주모는 술잔을 권하며 과한 치근덕거림을 이어갔어요. 과거의 홍식이었다면 젊은 여인의 유혹에 우쭐하며 어쩌면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을지도 몰랐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젊은 주모의 교태 섞인 목소리보다 어젯밤 과부 며느리의 단호한 목소리가 귀가에 선명하게 맴돌면서 주모의 말은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선비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고 그 순간 홍식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젊은 주모의 유혹은 그에게 아무런 매력도 느끼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주모의 손길을 뿌리치며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했지요. 보시오, 주모, 사람 잘못 고르셨소이다. 그런 실없는 수작이나 걸려거든 다른 한량 놀탱이나 고르시구려. 나는 지금 과거를 보러 가는 몸이라 그 신성한 마음을 흐트러뜨릴 생각은 추호도 없소이다. 허니 임한 길을 재촉하겠소. 아, 아니, 선비님, 선비님. 등 뒤에서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주모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막을 나서며 홍식은 깨달았어요. 어젯밤 며느리의 가르침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을 방탕함에서 구해냈다는 것을 말이지요. 만약 그녀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자신은 또다시 경망스러운 행동으로 선비의 명예를 더럽혔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쩌면 저 젊은 주모와 놀다가 그녀의 서방에게 걸려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고 과거 시험을 칠 수조차 없는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허허, 세상에나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내가 10년은 더 수련하여 나이를 먹고 철이 든 어른이 된 기분이로구먼. 어찌 이리 신기하고도 또한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이란 말인가? 이토록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밝힌 여인이 일찍이 있었던가? 이는 분명 하늘이 내 팔자를 고쳐주기 위해 인연을 내린 것이 분명하도다. 홍식이 그리 마음먹고 길을 재촉하는 동안 과부 며느리 은혜라며 막연히 가지고 있던 감정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연모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말았답니다. 과거 시험장에 도착한 홍식은 열심히 시험에 임했으나 결과는 보기 좋게 낙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홍식은 전혀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과부 며느리의 고든 성품과 지혜를 마음속 스승으로 삼고 더욱 강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다리에 남았던 회초리의 아픔까지도 모두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 자신을 바로잡는 채찍이자 성장의 동력이 되어주는구나. 그는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그녀의 가르침을 되새겼고 학문의 깊이를 더할수록 그녀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더욱 절감했습니다. 한 번 만났을 뿐인 여인에게 이다지도 깊은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신묘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번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존재를 결코 잊지 않았고 언젠가 반드시 그녀를 다시 만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홍식의 젊은 객기와 허세는 진작 사라졌고 선비로서의 올곧고 참된 마음가짐이 그의 내면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과부 며느리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피나는 노력으로 학문에 정진한 끝에 홍식은 마침내 이듬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는 영예를 안았지요. 그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졌고 수년 후 그는 마침내 강원 감사의 지위에 올라 강원도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감사의 행렬이 강원도로 향하는 길, 홍식은 잠시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지 못했던 한 곳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망설임 없이 예전에 하룻밤 묵었던 경기도 동쪽의 작은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감사의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그 옛집의 문 앞에 섰지요. 집은 수년 전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기대와 떨림으로 가득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백발이 성성해진 노부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한 인심이 가득했지요. 어르신, 안녕하시옵니까? 혹 몇 해 전 이 댁에서 하룻밤 묵어갔던 길손을 기억하시는지요? 노부부는 홍식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그때 그 선비님이 아니시오? 어허, 몰라보게 의젓해지셨구랴. 노부부는 몰라보게 성장하고 변모한 홍식의 모습에 기뻐하며 그를 집안으로 맞이했습니다. 홍식은 노부부에게 지난 세월의 안부를 여쭙고 과거 급제하여 감사로 부임하게 된 소식을 전했지요. 노부부는 크게 기뻐하며 홍식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안에서 한 여인이 차상을 들고 나왔어요. 바로 그때 그 과부 며느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단아함과 기품은 여전했지요. 홍식은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며느리 또한 예상치 못한 홍식의 방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허세 많고 경망스러웠던 청년이 아닌 나라의 녹을 먹는 성숙하고 올곧은 관리의 모습으로 노부부와 며느리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몰라보게 변하셨군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분과는 이제 아예 다른 사람 같사옵니다. 그날의 젊은 선비는 이제 사라지신 듯 합니다. 참으로 경축드리옵니다. 과부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홍식의 두 뺨이 석류빛이 되어 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내온 며느리를 향해 그간 제 마음에 담고 있던 진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시여, 수년 전 하룻밤 동안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의 부끄러움과 아픔은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바로잡는 등불이 되었지요. 당신의 고든 성품과 지혜는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용기 내어 마음에 품어왔던 가장 깊은 곳에 진심을 꺼내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대를 향한 존경심은 어느덧 깊은 연모의 마음이 되었지요. 저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당신의 가르침으로 인내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혼인하여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홍식의 예상치 못한 진심 어린 고백에 며느리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수절과부라는 자신의 신분으로 망설임이 앞섰지요. 제가 어찌 그런 당치도 안 사옵니까? 저는 이미 한번 지아비를 정하고 받아들인 몸. 감사님의 반려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럴 경황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노부부가 반색하며 손을 쳤지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더냐? 참으로 답답하여 더는 내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 아가야,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제 복을 만나게 되었거늘 이런 하늘이 주신 기회를 그냥 썩히게 둘 수야 없지. 그때 그 회초리가 이런 귀한 인연을 맺어줄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 노인 역시 맞장구를 치며 기뻐하였어요. 걔야, 우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단다. 그간 너는 우리 집안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으로 우리의 딸 노릇을 해주었단다. 우리는 오히려 네가 그 어여쁘고 장창한 젊음을 우리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 못내 가슴에 걸려왔던 터다. 이리 좋은 인연이 생기는 것을 어찌 마다하겠느냐. 이 선비님께서 우리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니 이보다 더 깊은 일이 어디 있겠어. 아가, 너의 마음이 향하는 대로 하려무나. 노부부는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의 행복을 빌며 두 사람의 연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며느리는 노부의 따뜻한 지지와 홍식의 진심 앞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며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들어 홍식을 바라보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손님의, 아니 감사나리의 그 간절한 마음에 저 역시 감복했습니다. 저 같은 몸이 어찌 감사나리의 배필이 되겠사옵니까마는 나리의 그 진심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리도 저희 앞길을 염려해 주시니 차마 그 뜻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긍정의 대답에 홍식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허나 제게 한 가지 청이 있어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이제 노쇠하시어 제가 보살피지 않으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신 나이십니다. 부디 감사님께 청컨대 감사님의 반려가 되어서도 제가 시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허해 주십시오. 이것만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허, 그것이 대체 무슨 서운한 말씀이시란 말이시오. 당연하오. 당연한 말씀이오. 당신 같은 귀인을 내게 점지해 주신 분이신데 내게도 부모님이나 진배 없으신 분들이여 그대의 청대로 하시오. 그리하여 홍식과 며느리는 노부부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인하여 아름드리 한 쌍의 원앙 같은 부부가 되었지요. 홍식은 아내인 며느리의 지혜와 내조에 평생 감사하며 올곧은 관리로서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공명정대하고 또한 어진인이로 고을을 돌보니 홍식이 부임한 이후로 고을은 나날이 발전하여 풍족한 나날을 이어갔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의 청렴함과 지혜로운 통치에 감탄했고 그는 언제나 아내의 현명한 조언을 귀담아 들었지요. 그의 아내가 된 과부며 또한 남편의 곁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현명한 아내로서 내조하며 서로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후후 임자 이러고 있으니 참으로 그 옛날 그 밤이 떠오르는구려. 오늘 밤도 혹시 내 발바닥을 회초리로 때려 내 정신을 다잡아 주실 생각은 없으시오? 서방님, 채통을 지키지 못하시고 어찌 암상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서방님께서는 그런 훈육 같은 것은
필요 없으신 능하신 사내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회초리를 들어 우리 임자의 정신을 한번 다잡아들려도 되겠어? 정말 못 말리신다니까요. 참으로 이 아내에게 회초리를 드셔야만 마음이 풀리시겠사옵니까? 허허, 우리 임자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 그것이 탈이요. 두 사람이 기거하는 방에서는 밤마다 웃음꽃이 피어오르며 두 사람의 금실 좋은 노랫소리가 널리 퍼져나왔으니 두 사람은 그녀의 시부모를 성심으로 봉양하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오래오래 지켜나가게 되었다는 후문을 곁들이면서 홍식의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담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할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젊고 재능 있는 서생이었지만 교만하고 자만했던 홍식은 한 미망인 여인을 통해 진정한 인품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그녀는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채찍으로 그를 훈계하며 학문보다 먼저 닦아야 할 것은 마음의 도리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일로 홍식은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치고 성실히 공부하여 마침내 과거에 장원급제하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능과 지식만으로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으며 겸손과 절제 그리고 올바른 인품이 함께해야 비로소 참된 인간으로 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